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9장. 갈림길. 런던의 사우스뱅크는 콘크리트 빌딩과 지하도와 나선형 계단이 이어진 곳이다. 런던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그곳이 좀 기형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장소를 아주 좋아한다. 문직이라는 사람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듯했다. 어쨌거나 내가 오랑제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낸 걸 보면 워털루와 헝거포드 철도교 사이에 낀 서점에는 테이블마다 중고 서적이 가득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과소비를 한다. 리암은 메모에 적힌 초대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너무 위험하다면서. 그러나 어차피 난 갈 거고 리암은 나를 막지 못할 걸 알고는 함께 따라 나섰다. 리암, 추신에 쓰여 있잖아. 혼자 오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 사람들은 누구도 같이 오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더 걱정돼. 리암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너 혼자면 그 사람들이 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기도 쉽잖아. 하지만 너랑 같이 가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리암이 어깨를 으쓱했다. 한숨이 났다. 리암은 일을 쉽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리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리암이 잠시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우린 짝꿍이고 난 최선을 다해 널 보살피고 싶어. 나는 발끈했다. 언제부터 에거사 오들로가 보살핌이 필요하게 됐지? 리암도 바로 그 점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내 말은 우리가 함께 감시할 수는 있다는 말이야. 안 그래? 난 결국 포기해버렸다. 좋아. 같이 가자.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해. 물론이지. 리암이 팔다리를 끌어당겨 가로등 뒤로 사라지는 신용을 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서펜타인 호수에는 아직도 붉은 점액질이 섬처럼 떠다녔다. 하이드파크는 평소 토요일보다 훨씬 조용해서 거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우리는 이따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 옆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점액질 유독가스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17세기 사람들은 향기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꽃이 가득 든 마스크를 썼다. 나는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가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씻을 물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평소 같았으면 열심히 뛰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날도 덥고 가스도 많이 마셔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비스듬한 천장과 책과 엄마 사진이 있는 내 침실이 자꾸만 떠올랐다. 무엇보다 침대 안에 도로 기어 들어가 베개에 머리를 눕히는 상상을 하지 않기 위해 도리질해야 했다. 우리는 나이츠브리지를 통과해 더 몰거리로 내려가서 버킹엄 궁전을 지나갔다. 문득 여왕님은 물 부족 사태를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했다. 물론 물 없이 지내시지야 않겠지만 30분 정도 걸은 뒤 골든 주빌리 다리로 템스강을 건넜다. 이곳의 바람은 강하고 차가운 경우가 잦은데 오늘은 다행히 산들바람이 불었다. 강 여기저기의 지하 하천에서 빠져나온 붉은 점액질이 떠 있었다. 목이 타는 듯했고 심하게 말라왔다. 거의 다 왔어. 리암이 말했다. 다리를 건널 때는 걷는 속도를 줄였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런던 스카이라인의 풍경에는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의 웅장한 돔과 런던 아이의 흰 세공과 체링크로스 역의 아치형 구조물과 거킨 빌딩의 로켓 광선까지. 얼른 목적지에 도착해 무엇이든 마시고 싶었고 사우스뱅크로 가는 계단에서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계단이 굽은 곳에서 내가 휘청거리자 리암이 내 팔꿈치를 잡아주었다. 조금만 더 가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서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앉아 있어야 하는데 물도 마시고 싶어. 폐가 고장 난 것 같았다. 여기서 기다려. 리암이 왕립 콘서트홀 안으로 뛰어갔다. 밝은 색깔의 미끄럼틀 3대가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 미끄럼을 타며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런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이었다. 그때 리암이 오렌지 맛 막대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왔다. 저기도 물이 없대. 이젠 놀랍지도 않네. 어쨌든 고마워.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봉지를 뜯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순식간에 아이스크림이 다 사라져 버렸다. 갈 준비 됐어? 대충. 내가 서점을 가리켰다. 난 서점을 둘러볼 건데 그 사람들이 널 발견하지 못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넌 여기 있어. 알았어. 근데 너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만 있어야 해, 알았지? 책이 놓인 긴 테이블로 가서 맨 앞에서부터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고서 코너여서 책은 대부분 어두운 표지였고 책등에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독자가 책을 함부로 봐서 책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해졌고 책장도 이미 다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 책을 코에 대고 고서의 냄새를 맡았다. 그거 살 거니? 서점 주인인 듯한 목젖이 붉어진 키 큰 남자가 나를 보고 인상을 썼다. 나는 최대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내려놔. 남자가 정색하고 말했다. 귀한 책들이야. 지나가던 사람이 냄새나 맡으라고 놔둔 게 아니라고. 나는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따금 리암을 슬쩍 건너다 보면 벤치에서 보지 않는 척하면서 매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 의문의 문지기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리저리 정신을 파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 책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책 제목이 내 눈길을 끌었다. 얼른 책을 집어들었다가 놀라서 숨이 턱 막혔다. 에거사 크리스티가 쓴 푸아로 사건집의 양장본이었다. 이게 초판본이 맞다면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리암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걸 보니 내가 흥분한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우리가 떨어져 있기로 한 것도 잊어버렸다. 뭔데? 이게?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본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책을 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내 목소리는 낮고 경건했다. 이거 에르큘 푸아로의 그림이 책 표지에 처음 실린 푸아로 사건집의 1924년 희귀본이야. 리암이 책을 보더니 나를 도로 올려다보았다. 존. 거야? 좋냐고? 좋냐고 물었어, 리암. 최근에 한 권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4만 파운드도 넘었어. 리암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그 책은 빛바랜 낡은 페이퍼백과 유명인들의 회고록 사이에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존재한 것처럼 위치해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을 들여다봐. 리암이 말했다. 나는 단서를 찾으며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뒷표지 안에 종이 한 장과 티켓 2장이 있었다. 이거다. 종이 조각에는 2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숫자 33관에 친구를 데려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데려왔구나라는 글고. 헉,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참. 리암이 희죽 웃었다. 저 숫자는 뭐지? 티켓 2장이 별표 런던 아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말고는 드러난 게 없었다. 별표 1999년 영국 항공, 브리티쉬 에어웨이즈, 이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여 건축한 것으로 커다란 자전거 바퀴 모양을 한 회전 관람차. 알 것 같아. 날 따라와. 내가 말했다. 그럼 책은 어쩌고? 바로 옆에서 누군가 리암의 말을 끊는 바람에 우리는 둘 다 훌쩍 뛸 정도로 놀랐다. 내가 제대로 된 주인한테 책임지고 돌려줄게. 머리색이 파랗고 코 피어싱을 한 서점 주인 여자였다. 어쩔 수 없이 책을 돌려주자 여자가 내게 눈을 찡긋했다. 참 대단하지? 여자가 책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벨베들된 상자 안에 넣었다. 진짜 그러네요. 내가 리암을 돌아보았다. 자, 우린 이제 가자. 우리는 런던 아이에 도착해서도 줄을 서지 않았다. 내가 티켓을 보여주자 바로 신속 처리 라인으로 안내되어 금세 거대한 구조물 아래에 서게 된 것이다. 나는 피곤함도 있고 투명한 플라스틱 캡슐들이 바퀴축을 천천히 도는 광경을 쳐다보았다.
첫 번째 캡슐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자 관리인이 우리에게 타라고 고갯짓을 했고 나는 고개를 힘껏 저었다. 그래도 된다면 우린 기다릴래요. 관리인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주저하더니 이윽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길게 줄 서 있는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뭘 기다리는 거야? 리암이 물었다. 33번 캡슐이지, 당연히. 드디어 33번 캡슐이 들어섰다. 나는 리암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런던 아이는 사람들이 타도록 멈춰 서지 않는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폴짝 뛰어 들어가야 한다. 33번 캡슐은 비어 있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아 캡슐을 유심히 살폈다. 다른 캡슐들과 별 다른 점은 없었다. 유리로 된 타원형 방이었고 연한 색으로 칠해진 바닥 가운데 계란형 나무 벤치가 있었다. 잠깐, 캡슐은 총 32개밖에 없지 않나? 아까 읽어보니 런던의 자치구가 32개라 캡슐도 32개라고 적혀 있었거든. 맞아, 하지만 13번 캡슐은 없거든. 그래서 33번이 있는 거야. 맞아.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캡슐 안에 고정된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화면은 런던의 스카이라인이나 우리가 갈 곳을 설명해주는 대신 여자 얼굴을 보여주었다. 도러시 돌리베이라 교수였다. 교수는 나무 지팡이에 몸을 약간 기대고 있었다. 숫자 13은 불길하잖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다면 말이야. 교수가 코웃음을 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리암을 쳐다보니 리암도 나만큼 멍한 표정이었다. 결국 넌 그 책을 찾았구나. 화면을 통해 교수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러더니 교수가 껄껄 웃었다. 장난 좀 쳐본 거야.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작품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어쨌든 그건 아주 특별한 판형이었어. 볼만했지? 네,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교수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배경이 검은 곳에 서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어쨌든 다시 돌려다 놨겠지? 교수가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안 그랬음 내 계좌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갈 거거든. 교수가 리암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내가 분명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애거사? 그러셨지요. 리암이 멋쩍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같이 오겠다고 우겼어요. 전 아무래도 걱정이. 돌리베이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친구네. 리암, 나는 도러시 돌리베이라야. 애거사가 내 얘기했겠지? 교수가 웃었지만 나는 웃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교수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였다. 나는 교수를 신뢰한다거나 내가 아는 것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 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리로 절 부르셨어요? 저한테 말해줄 거라도 있어요? 딱히 그렇진 않아. 그리고 사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오들로 양 하지만 내가 내 얼굴을 벗고 너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돌리베이라 교수가 뒤에 있는 뭔가를 보느라 잠시 카메라에서 눈을 뗐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려는 거야. 지금 저한테 뭘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난번에 만났을 땐 제게 딱히 얘기해 줄 생각이 없어 보이셨잖아요. 교수가 웃더니 캡슐 끝에 서 있는 리암을 보았다. 나 얘 맘에 들어. 교수가 리암에게 말했다. 애가 진짜 직설적이야. 나는 조바심이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왔으니 곧 내려가기 시작할 터였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근데 편지에서 말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어디서 문신을 한 거죠? 그걸 알면 다 아는 거야, 애거사. 교수가 한참 뜸을 들였다. 내가 발끈했다. 전 교수님이 이제 하나씩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리암도 여기 있고. 약간 고민이 되네.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앞에선 괜찮아요. 내 말을 믿어야겠지만. 교수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곧 마음을 정한 듯 말했다. 그 문신은 조직, 문지기 조합이라는 비밀 조직의 상징이야.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비밀 터널에서 접한 이름이 교수의 입에서 나오자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자르르 흐르는 것 같았다. 그걸 지갑에 넣어 다니거나 바지 밑단에 넣어 꿰매는 사람도 있지. 어쨌든 안심이 될 만한 곳에 두지. 교수가 나를 보고 눈썹을 찡그렸다. 난 개인적으로 좀 더 영구적인 걸 원했고 늘 긴 소매 옷을 입기도 해서. 교수가 소매를 걷어 그날 내가 공원에서 처음 봤던 은색 문신을 보여주었다. 왜 지금이죠? 왜 이걸 다 저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비상 버튼을 눌러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때와 뭐가 달라진 거죠? 모르겠니? 네, 내 깊숙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 발버둥 치는 생각들을 조합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내가 대답했다. 넌 너무 깊숙이 접근해서 이제 안전하기는. 교수가 손을 포개어 무릎에 가지런히 얹었다. 자, 간단히 말해줄게. 문지기 조합 회원은 런던 전역에 있어. 문지기는 문자 그대로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해. 우리 회원들은 관리인, 가정부, 집사 등의 역할을 하고 대부분 런던의 중요한 고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웨이터들도요? 오랑제리에서 워스 씨가 어떻게 그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마. 돌리베이라 교수가 말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의 발밑에 있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터널에 접근할 수 있지. 공원에 있는 모든 쇠창살과 아빠의 선반에 있던 열쇠가 떠올랐다. 그럼 아빠는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렇게 열쇠가 많은 거예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분은 회원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럼 대체 누가 문지기 조합 회원인 건지 물어보려는데 교수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지금 내 질문에 다 답해줄 순 없지만 조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봐. 고개를 끄덕이자 돌리베이라 교수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문지기들은 수세기 동안 이 나라를 관리해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린 비밀 요원이지. 국내 정보국에서 못 푸는 문제를 우리가 맡아. 모두가 공경에 처하면 우리가 개입하는 시기지.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려는데 교수가 몸을 돌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하이드파크에서 본 것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어. 누군가 날 치고 달아난 사건 말이야. 그러니 이제 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제가 왜 교수님을 믿어야 하죠? 교수님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에서 오른편에 서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교수가 웃으며 내 눈을 보았다. 널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은 나 말곤 없으니까. 교수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여기서 나가면 오늘 대화는 절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날 믿어. 널 쫓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거칠어. 내가 본 건.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해. 왜 저한테 이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고작 13살짜리 여자애가 교수님의 비밀 조직을 성가시게 만들도록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내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내 방에 있던 열쇠,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남겨진 그 실마리들은 모두 엄마가 마련해 둔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엄마는 날 위해 그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비밀 조직에 관해 뭔가 찾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서들을 놔두었다. 엄마, 우리 엄마도 회원이었군요. 그렇죠? 엄마도 문지기 조합 회원이었어요. 교수가 눈을 감았다. 화면이 계속 지직거렸는데도 교수가 한숨을 푹 쉬는 게 내 귀에 들렸다. 내 어머니도 우리 요원이었지. 맞아. 내 요원이었어. 가장 훌륭했지. 교수가 나직이 말했다. 캡슐이 내 주변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어지러워서 국회의사당과 템스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귀에는 굉음이 울렸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완전히 작아졌다. 교수가 머리를 끄덕였다. 클라라는 최고였어. 많이 놀랐니? 아니요, 하지만. 목에 걸린 열쇠가 생각났다. 충격이긴 하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진실이란다. 그럼 제가 가서 엄마 자리를 대신해도 될까요? 목이 울컥하는 걸 느끼며 내가 물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걸까?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나와 버린 말이었다. 돌리베이라 교수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무엇보다 조합에는 너만큼 어린 사람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치러야 해. 시험? 어떤 시험인데요? 여기까지만 하자. 아무나 조합에 들일 순 없어. 내가 팔짱을 꼈다. 하지만 전 그냥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젠간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고. 맞아. 하지만 그동안에는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위기 상황은 전문가들이 해결하도록 놔두렴. 그러니까. 물 문제 말이죠. 붉은 점액질? 교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을 썼다. 비밀 요원치고는 속이 너무 뻔히 드러났다. 저도 알아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려. 애거사, 내 말 들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잊어라. 내가 아는 걸 잊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애거사, 우리 잠시 뒤에 내려야 해. 캡슐이 노선의 종착지로 천천히 접근하자 리암이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대화도 여기까지. 교수가 말했다. 나는 실망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는 게 너무나 많은데 동시에 너무 없었다.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애거사, 내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렴. 사람을 너무 믿으시더라. 곧 화면이 꺼졌다. 그러다 다시 켜졌다. 참, 그리고 애거사? 네? 우리 터널에 관여하지 마라. 이번에는 완전히 꺼져버렸다. 캡슐이 땅에 다다르자 관리인이 내리라고 했다. 리암과 나는 캡슐에서 내렸다. 그게 그거군. 리암이 말했다. 뭐가? 조사의 끝이라고. 뭐? 무슨 소리야? 화가 나서 돌아보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애거사. 멈춰야 해. 교수님이 하는 말 들었잖아. 사람들이 널 뒤쫓을지도 몰라. 널 해칠 수도 있다고.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 일에 엄마가 깊이 관계되어 있어. 난 그만두지 않을 거야.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리암이 빈 음료수 캔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세게 찼다. 넌 내가 왜 이러는지는 신경 안 쓰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리암, 이건 진짜 중요. 리암이 고개를 떨궜다. 그 애가 그렇게 처량해 보이거나 침울해하는 건 처음이었다. 리암이 수족관을 지나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가 택시 잡을게. 그 거리로 가자. 내가 내 멋대로 할 거면 나도 내 식대로 할 거야. 내가 씩씩거렸다. 리암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교수님이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애거사, 이 고집불통아. 화가 나서 가슴이 활활 타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미 모든 걸 다 알게 됐는데. 누군가는 말해야겠지. 너 진짜 건방지다. 내가 내 조수야? 내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건방져? 넌 슈퍼 천재 탐정이고 난 그냥 바보 같은 조수다. 그래, 애거사, 참 멋지다. 애거사, 너 참 똑똑하다. 아, 그럼. 난 완전 핵인싸. 애거사 오드볼, 오디티, 오드삭스지. 감히 날 따라 하려니 아주 힘들어 미치겠지. 안 그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애거사, 넌 지금 너답지 않아. 리암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푹 쉬었다. 우리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주변만 왔다 갔다 했다. 미안, 아까 한 말은 다 취소할게. 그렇게 화낼 생각은 아니었어. 난 그저. 알아? 알았어? 내가 말했다. 그럼 택시 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자. 리암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문지기 조합과 교수에 관한 의견을 리암에게 물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리암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택시는 곧 나를 하이드파크 정문에 내려주었다. 조심해서 들어가. 리암이 말했다. 고마워. 택시에서 내려 차가 멀리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창문에 비친 리암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것 같았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바보, 나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집에 도착할 때쯤엔 눈물이 멎었지만 여전히 기분은 참담했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아빠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집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울리는 게 싫었다.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아빠가 연구하는 점액질 샘플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미친 과학자의 연구실 같았다. 아빠를 찾아 나섰다. 교수가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내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렴. 사람을 너무 믿으시더라. 다행히도 아빠는 옷을 그대로 입고 거실 소파에 누워 코까지 드렁드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올리버가 아빠의 무릎에 몸을 말고 누워 잔 뒤 깎기처럼 갸릉갸릉대고 있었다. 아빠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너무 지쳐 보였다. 오랑제리에서 차를 마신 뒤로 막대 아이스크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방을 뒤져 빵과 치즈를 찾아내서 작은 컵에 물을 따라 내 방으로 올라갔다. 아빠가 가게에서 4.5리터짜리 물을 한 통 사놓은 게 보였다. 그것만으로 이미 한 주치 식료품 살 돈을 다 써버렸을 것이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침실 벽에 영사기가 돌아가듯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났다. 내 하루가 담긴 영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런던 아이에 있는 나, 사우스뱅크에서 리암과 이야기하는 나, 객차에 탄 나 등 여러 장면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생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7년 전 어느 날로 장면이 바뀌었다. 엄마가 주방에서 라디오 음악에 맞춰 몸을 살짝씩 흔들어가며 아침으로 먹을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 장면이었다. 여기 에거사 크리스티와 에르큘 푸아로를 내게 소개해준 조용한 여인이 있다. 엄마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남아준 게 감사했다. 나는 교수가 했던 엄마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란 걸 안다. 엄마는 조용했을지는 몰라도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약한 흥분이 내 안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엄마, 나의 엄마. 나의 굉장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엄마는 비밀 요원이었다. 나는 세인트 메리 병원의 조용한 복도를 뛰어가고 있다. 미로 속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어두운 곳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어렴풋이 보인다. 내 뒤를 쫓는 발소리가 요란하다. 그들이 나를 따라잡기 전에 내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병원은 너무 어둡다. 드디어 어떤 방문을 밀어서 연다. 내가 찾던 곳, 바로 아빠의 방이다. 아빠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이 붙어있을 뿐 움직이지 못한다. 내 등 뒤에 문이 열리고 누가 나를 물속에서 잡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기를 기다렸다. 온갖 것들이 한데 섞인 나쁜 꿈이었고 꿈에서 느낀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1층으로 기어 내려가 아빠 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간식을 먹고 아빠를 깨워 방에 들어가게 하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든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아빠는 적당한 때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는지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빠를 깨워 칭얼대고 싶은 어린애 같은 충동을 억눌렀다. 가슴이 미어졌다. 꿈에서 범죄를 해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일이 잘못되거나 제대로 해결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꿈 같지 않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얼른 마멀레이드 바른 토스트를 아침으로 먹고 JP에게 줄 치즈 넣은 버터 롤을 만들었다. 이유가 뭐든 JP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해야 했다. 옛말에도 있듯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해야 하니까. 내가 마실 페퍼민트 차를 작은 컵으로 하나 만든 다음 아빠에게 메모를 써서 토스터 앞에 끼워 두었다. 엄마 만나러 가요. 무슨 말인지 아빠는 알 것이다. 공원 어디에도 JP는 없었다. 음식을 보면 숨어있던 JP가 나타나기라도 할 것처럼 빵을 든 손을 들어 올렸다. 이상하네. JP가 자주 가는 장소인 호수 근처 떡갈나무와 진달래 덤불로 둘러싸인 벤치, 바람에 흔들리는 양귀비 무더기 옆 난간 등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뒤집힌 것으로 잘 알려진 나무의 구멍 안을 확인하러 갔다. 거대한 버드나무와 뒤집힌 나무의 가지가 땅으로 흘러내리면서 동굴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낸 곳이었다. 가지 사이 틈으로 몸을 굽혀 어두운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다. 공기는 답답했고 마른 흙냄새가 났다. 비바람이 칠 때 숨기 좋은 곳이었다. 적어도 우거진 나무의 틈 사이로 비가 스며들 때까지는. 안에 아무도 없어서 다시 기어 나오려는데 고목 뿌리 사이에 짙은 붉은색 물체가 얼핏 보였다. 노트였다. 가까이 기어가 노트를 잡아당기자 흙먼지를 풍기며 끌려 나왔다. 나선 철에 볼펜이 꽂혀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맨 첫 장에만 뭔가가 쓰여 있었다. 22시 43분 집에 도착. 23시 7분 집에서 나감. 2시 꽃을 자름.
심장이 두방망이질했다. 이건 나를 관찰한 기록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아빠와 수수께끼 같은 방문자를 관찰한 기록이거나 앞에 2시간대는 틀림없었다. 이건 데번포트가 우리 집에 나타난 시간과 떠난 시간이었다. 세 번째 시간은 확실치 않지만 분명 내 방 창문 아래 클레머티스의 꽃을 자른 사람의 기록 같았다. 이 노트는 누구의 것일까? 만약 JP 것이라면 그가 내 뒤를 캔다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JP가 꽃을 몽땅 자른 사람이었나? 진실이 무엇이든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섬뜩했다. 노트를 덮어 뿌리틈에 끼워둔 다음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왔다. 30분 정도 걸어가자 묘지를 두른 검은색 철제 울타리가 나왔다. 정문 양쪽에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 2개가 수비대처럼 서 있었다. 덥고 갈증이 났지만 지금은 임무 수행 중이라 힘을 내야 했다. 브롬프턴 묘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혔다. 그리고 엄마도 이곳에 있다. 나는 엄마가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멀린 팽크허스트, 오페라 가수들과 권투 선수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사람, 버팔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역할을 한 사람들과 함께 묻힌 걸 좋아하리라 생각했다. 엄마의 무덤은 작고 소박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분명 이름밖에 없는 평범한 무덤 같아 보일 것이다. 나조차도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의 깊게 봐야 거북 등딱지 모양 안경을 쓴 엄마가 떠올랐고 엄마가 매주 구워주던 과일 케이크 냄새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저 회색 돌조각이던 묘비는 그제야 먼지 묻은 회색 창문으로 변한다. 거기에 얼굴을 대면 엄마가 책을 읽거나 주방에서 라디오를 켜놓은 채 춤을 추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듯 차가운 돌 위에 앉았다. 엄마 있잖아. 시작은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꾸해 줄 수 없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빠는 늘 엄마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도 엄마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한동안 못 와봤네. 미안해. 이상한 한 줄을 보냈거든. 아, 엄마 주려고 이걸 가져왔어. 오는 길에 중고 서점에서 산범죄 소설 한 권을 가방에서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번에 가져다 놓은 책은 내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다. 가끔 책이 비에 젖거나 없어지기도 하지만 꽃보다 책을 가져가는 게 더 옳은 일인 것 같았다. 별 생각 없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준비가 된 것 같아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뺑소니 사건, 돌리베이라 교수와 이상한 문신, 그리고 나를 공격한 미지의 남자와 런던 전역에 퍼진 붉은 점액질 이야기도 했다. 브리아나와 리암, 제발 이 일에 엮이지 말라던 교수의 경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당연히 열쇠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엄마가 내게 남겼고 마침내 내가 찾아낸 그 선물에 관해서. 엄마한테 비밀이 있단 건 알고 있었어. 몰라, 그냥 알았어. 나는 말하다 말고 느닷없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모든 걸 털어놓다 보니 더 실감이 났기 때문일까? 어쩌면 내가 공격당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나기 시작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엄마가 그리웠다. 울다 보니 눈물이 먼지 묻은 돌 위로 떨어졌고 피로감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듯했는데 무덤 위에 머리를 대자 마치 집에 있는 내 침대만큼 편한 느낌이 들었다. 두려워하면 안 돼, 알지? 엄마가 손으로 내 머리를 쓸어주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어서 엄마를 볼 수는 없었다. 난 그냥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코를 훌쩍거렸다. 베개에서 엄마 향수 냄새가 났다. 거의 잊고 있었던 향기였다. 그런데 엄마가 달래듯 말했다. 근데 난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아가, 사람들은 늘 다친단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삶을 힘껏 살지 않는 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 엄마의 손은 부드러웠고 내 어깨는 앞으로 울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처럼 축 처져 있었다. 베개에서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다. 고마워, 엄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묘지에 있었고 내가 앉은 곳은 침대가 아니었다. 돌이 아직 내 눈물로 축축했다. 나는 똑바로 앉아서 눈물을 닦았다. 뭔가가 바뀐 것 같았고 곧 그게 뭔지 깨달았다.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것이 겉였다. 고마워, 엄마.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 9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